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과 스스로를 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요. 그대들은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와 전화를 끊고 나면 싸운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뭘 잘못 말했나 돌아보게 되고 괜히 연락했나 싶은 생각이 스미는 그런 순간이요. 분명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움츠러들까요? 혹시 통화 중에 자녀가 다른 일을 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대의 질문에 네, 아니오만 짧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중요한 말을 꺼내려는데 그건 다음에 하자는 말로 덮이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은 이것을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렇다고 어른이 되면 부모와 거리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요.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쁨이 아닙니다. 세대 차이도 아닙니다. 그대의 말이 가볍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대가 대화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녀가 직장 상사에게는 공손하고 친구에게는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유독 부모에게만 말이 짧아지고 태도가 거칠어진다면 그것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자리가 정해진 것입니다. 정약용도 벼슬길에 있을 때는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했고 진심을 담으면 마음이 통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닿는 자리가 있고 닿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이가 그대를 낮은 곳에 두면 그냥 흘러갑니다. 소리는 귀에 들어가되 무게는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녀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대가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자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기울어졌는지를 함께 살피려 합니다. 관계에서 한쪽이 계속 낮아지면 다른 쪽은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배려가 습관이 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함은 어느 순간 무례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도 균형을 되찾는 길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경계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대가 잃어버린 것은 자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무게중심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낮아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씨앗입니다. 은근한 무시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처럼 뚜렷한 형태가 아니라 작은 태도로 스며듭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그대가 안부를 물으면 응, 괜찮아, 두 마디로 끝납니다.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아, 그래요, 하고 화제가 바뀝니다. 밥은 먹었니 물으면 먹었어요가 돌아오고 뭐 먹었니 물으면 그냥요가 돌아옵니다. 대화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교류가 아니라 처리입니다. 그 순간 그대는 부모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항목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대의 마음에 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전화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길게 말하면 귀찮아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보다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물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깁니다. 어느새 그대는 자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본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부모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정약용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살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태도를 쓰는가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윗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랫사람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존중이 아니라 이해관계입니다. 지금 그대의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에게 어떤 말투를 씁니까? 친구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댁이나 처가 어른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리고 그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 유독 그대에게만 말이 짧고 반응이 성의 없다면 그것은 자녀의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위치가 굳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대해도 되는 상대와 조심해야 하는 상대를 구분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구분은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상대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었다면 자녀는 그 자리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위계는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도 보이지 않는 위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계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자녀 앞에서 말을 고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까? 장면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명절 저녁 식탁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자녀는 요즘 자기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잦고 상사가 까다롭고 프로젝트 마감이 촉박하다고요. 그대는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건강 챙겨라 말합니다. 자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혹은 사위가 거들고 손주 이야기로 넘어가고 웃음소리가 오갑니다. 그대는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대가 입을 엽니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혹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심심하다. 이런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병원은 잘 다니시고요. 형식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화제가 바뀝니다. 그대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춥니다. 더 말하려 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 그대는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기 있던 대화가 그대의 순서에서만 얼어붙습니다. 더 불편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대가 서운함을 표현하려 할 때입니다. 요즘 연락이 뜸해서 섭섭하다. 가끔은 먼저 전화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바빠서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실 일인가요? 그대의 감정이 과한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대의 서운함이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허락 없이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배 전 조정에서 개혁을 주장할 때 그의 말은 늘 의심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의도가 검열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무슨 속셈이냐, 그런 시선 속에서 말의 무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요. 자리가 낮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잔소리가 됩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걱정도 간섭으로 들립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일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자녀의 마음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그대의 말이 놓이는 자리가 낮아진 것입니다.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수많은 양보와 배려와 참음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자리를 처음 만든 것은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맞출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참을게. 이런 마음으로 한 발씩 물러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분명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반복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는 그 양보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더 이상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함 위에 또 양보가 쌓이면 그것은 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원래 기다려주는 존재, 부모는 원래 이해해주는 존재, 부모는 원래 참아주는 존재. 이렇게 역할이 고정되면 그대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자녀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저러시지? 무슨 일 있으신 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대의 정당한 요구가 이상한 행동으로 취급됩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습관이 되게 하지 말라. 습관이 되면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된다. 그대의 사랑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가 먼저 미안해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찮게 했지, 내가 바쁜데 미안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배려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배려가 아니라 허락이 됩니다. 이 정도로 대해도 괜찮다는 허락이요.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미안함을 먼저 적었습니다. 아비가 죄인이 되어 너희에게 짐을 지웠다고 앞날이 걱정된다고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반복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들이 그를 위로하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보다 그의 처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었더니 아들들도 그를 낮은 자리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미안함을 줄이고 가르침을 늘렸습니다. 처지를 한탄하는 대신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작아지면 자녀는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역학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힘의 균형도 빈자리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대가 물러선 만큼 자녀는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의도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적응입니다. 그래서 탓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너무 낮아지면 사랑이 아니라 굴복이 됩니다.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사랑이었다면 이 자리를 바꾸는 것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부모는 서운함을 풀기 위해 길게 설명합니다. 왜 상처받았는지, 자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반응은 기대와 다릅니다. 자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방어적이 됩니다. 또 저러신다.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부모의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결국 대화는 어긋납니다. 부모는 더 상처받고 자녀는 더 피곤해하고 거리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말의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할수록 그 마음은 부담이 됩니다. 다른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자녀의 말투가 거칠거나 반응이 성의 없을 때 마음이 쓰립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그 자리에서 길게 싸우지 않습니다. 무례한 말이 나오면 대화를 짧게 끝냅니다. 그래, 바쁘면 다음에 얘기하자. 담담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 물러남에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약속을 잡을 때 이 부모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연락해 올 때까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방문 일정을 정할 때도 자녀의 편의에 맞춰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조절합니다. 처음에 자녀는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왜 요즘 연락이 뜸하시지? 무슨 일 있으신가? 그러다 깨닫습니다. 부모가 예전처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때 자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지혜를 썼습니다. 유배 시절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오는 사람과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차를 내어주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고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태도에서 무게를 읽었습니다. 함부로 대하던 이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그것입니다.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태도로 보여주십시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규칙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의 경계입니다. 대화 중에 그대의 말이 가볍게 흘러가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자녀가 딴 일을 하면서 듣거나 짧은 대답으로 끊거나 화제를 급히 바꿀 때입니다. 그 순간 더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멈추십시오. 그래, 알겠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짧게 끝내십시오. 그 멈춤이 경계가 됩니다. 내 말은 이렇게 취급받을 것이 아니라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 번 반복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의 멈춤이 10번의 설명보다 강합니다. 둘째는 부탁의 경계입니다. 그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미뤄지거나 잊혀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 서류 좀 봐달라, 이런 부탁이 흐지부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부탁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해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스스로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웃에게, 다른 가족에게 혹은 도우미 서비스에 맡기십시오. 부탁을 반복할수록 그대의 자리는 낮아집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돌아오십시오. 자녀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셋째는 만남의 경계입니다. 무례가 반복될 때 큰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만남과 연락의 빈도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매주 전화하던 것을 격주로, 매달 방문하던 것을 2달에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간격을 넓히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요즘 바빠서, 이렇게만 답하십시오. 거리가 생기면 자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 보이는 법입니다. 이 3가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 물러남은 굴복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이 대화에 나를 더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를 더 낮추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사람들의 존경도 한때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찾아오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 태도가 결국 그를 지켰고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균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거리를 두라는 말이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은 언제나 해롭습니다. 무조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단절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무례가 습관인지 실수인지를 구분하십시오. 자녀가 정말 바빠서, 정말 힘들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짧은 대답이나 무심한 반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문제 삼으면 관계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패턴이 될 때입니다. 한 번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3번, 5번, 10번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때 경계를 세우십시오. 한두 번에 예민하게 굴지 말고 10번을 넘기면서 참지도 마십시오. 둘째, 그대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거리를 두는 이유가 자녀를 벌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벌을 주려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면 그것은 냉전이 됩니다. 침묵 속에 분노가 쌓이고 관계는 얼어붙습니다. 상대방도 그 차가움을 느끼고 방어벽을 더 높이 세웁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면 그것은 숨을 쉬는 공간이 됩니다. 그대도 쉬고 자녀도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셋째, 문이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해 오면 따뜻하게 받아주십시오. 태도가 달라지면 만남을 늘려도 좋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언제든 열 수 있는 문입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것은 그대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요구가 아니라 그대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구걸에서 얻는 존중은 존중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 자리에서 받는 대접이 진짜 존중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등을 돌렸던 이들 중 일부가 찾아왔지만 그는 선별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었고 형식적으로 인사하러 온 사람에게는 예의만 갖추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지 말지는 상대의 태도를 보고 정했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변했는지 아닌지를 시간이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라진 태도에는 달라진 응대가 따릅니다. 그러나 열쇠는 그대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대의 자리가 낮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든 데에는 그대의 사랑도 한몫했습니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미안해하고, 먼저 맞추는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이 반복되면서 그대는 조금씩 뒤로 물러났고, 물러난 자리에 습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함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대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말이 가볍게 흘러가면 대화를 짧게 끝내십시오. 부탁이 무시되면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무례가 반복되면 만남을 조용히 줄이십시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자리 지키기입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자녀에게 존중을 구걸하면 사랑까지 얇아집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면 관계가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의 자리에서 단정히 서 있으면 말이 짧아져도 무게는 남습니다. 거리가 생겨도 품격은 지켜집니다. 자녀도 언젠가 그 품격을 보게 됩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어쩌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부모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때 자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뒤늦은 미안함이, 뒤늦은 존경이 자라납니다. 정약용은 62세가 되어서야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탓하며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이름 앞에 존경이 붙었습니다.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존엄은 자녀를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랑한다고 무한히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는 부모를 보며 자녀도 배웁니다. 관계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요. 사람에게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후 그대가 기억할 문장은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낮아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그대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